정윤희의 책문화TV입니다. 책화. 네, 책과 문화로 세상을 보는 방송 정윤희의 책문화TV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책문화TV 구독과 멤버십 가입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도서관 톡톡 6번째 시간입니다. 도서관 톡톡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 도서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의 시대 리더십의 새로운 관점을 담은 책 변혁의 시대 ESG 리더십을 소개합니다. 고객, 시장, 기술, 정책, 사회, 기후, 노동환경 등 본질적이고 폭넓은 변화는 사회 모든 영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변혁의 시대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까요? 오랫동안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ESG 리더십에 대한 주요 핵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변혁의 시대 ESG 리더십은 리더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다시 생각하고 점검함으로써 가치 혼란의 시대를 잘 건널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일상에서 만난 예술 같은 유럽의 도서관 이야기를 담은 그 도서관은 감동이었어가 출간됐습니다. 그 도서관은 감동이었어. 이 책은요, 유럽의 도서관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이방인으로 살았던 저자가 잠시 머물기만 해도 황홀했던 아름다운 유럽 도서관의 철학, 문화, 삶의 태도, 가치관을 들려줍니다. 저자는 도서관에서 경험한 각종 전시나 문화 공연을 관람하거나 참여하고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기웃거리고 강연을 들으면서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교육적, 문화적, 사회적 인프라인 도서관 문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유럽의 다양한 도서관을 다니면서 각 도서관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을 소개를 합니다. 네, 그 도서관은 감동이었어. 네, 이 책 소개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정윤희의 책문화TV 방송 보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을 꼭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윤희의 책문화TV를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서관 톡톡 6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님과 함께하는 도서관 톡톡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우리 이정수 동국대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죠? 네. 벌써 5월 중순을 지나서 이제 말을 향해 가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시간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사그라들어서 이제 사회적 거리도 두지 않고. 네. 그래서 도서관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해요. 도서관에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쵸. 네. 예. 오늘 도서관 톡톡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도서관 행정 체계의 특징과 개선 방향입니다. 사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아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좀 어려운 주제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도서관 서비스를 우리 받는 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방송 보시면서 좀 궁금하신 부분이나 또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그 도서관 행정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왜 필요한지 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공도서관은 행정구조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체계와 행정체계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행정체계는 행안부 아래서 행정적인 그 지침에 의거해서 일을 하고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광역도서관 그리고 기초도서관 이렇게 이제
체계가 흐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체부를 생각을 하시면 네. 문체부의 도서관 정보정책기획단과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도서관이 정책을 하고 있지만 예.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시.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인천에 네. 이제 구 네. 이렇게. 그러니까 구 이렇게 해서 행정안으로 가는 거고 네.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 네. 인천의 미추홀도서관, 네. 그리고 이제 지자체, 기초 네. 지자체 도서관 이렇게 가는 거죠.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그게 행정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네. 행정을 떠나서 서비스가 될 수가 없고 예. 왜냐면은 인력 구조도 그렇고 네네. 예산 확보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이 뭐 다 그렇죠. 지금. 예. 네. 그러네요. 그 우리나라 그 도서관 행정체계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교수님? 네. 언제부터 이 행정체계가 갖추어져서 네.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도서관 역사가 네. 일제시대부터 공공도서관이나 네. 국립중앙도서관이 시작됐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의 내용은까지 제가 다 낱낱이는 알지 못하지만 조선 총독부에서 도서관을 만들어서 네. 운영하고 그 당시에 뭐 자료 같은 거를 봐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도서관을 장소를 구비하고 서비스하고 뭐 한국 사람들한테 이용을 하게 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면서 그때 이제 관보 발행도 하고 네. 문헌보국이라고 해서 이제 소식지 같은 것도 만들고 뭐 네. 그런 체계에서 해방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 부서를 담당 부서를 보면 네. 내무부, 항무국 뭐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내무부는 지금 행정안전부잖아요. 행안부. 네, 행안부.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도서관을 담당을 하면서 네. 이제 서비스까지 이제 할 수 있도록 한 거고. 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행정 체계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네. 도대체 이 조직이 왜 이렇게 됐나? 예. 왜냐면은 교육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자체가 있고 하는데 역사가 사실은 교육청이 훨씬 오래됐고 그렇죠. 예. 지자체에서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한 거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1998년, 9년 그때부터 이제 네. 그 구립도서관들이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문화국 안에 네. 교육과가 있고 네. 그리고 도서관 2개가 사업소로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교육을 본 게 저는 좀 특징적이라고 그러네요. 봤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도 벌써 사업소라고 하는 게 네. 있는 걸로 봐서 그 사업소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도서관 사업소,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동대문 도서관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네. 종로도서관하고 남대문 도서관 2개가 사업소로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전에도 뭐 지방자치제가 시행됐다가 안 됐다가 뭐 여러 가지 이 조직의 구조가 변화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교육자치, 지방자치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고 시장하고 교육감하고 굉장히 협력해서 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그 안에서 도서관도 뭐 같이 협력해서 하고 그러다가 그 지방자치제를 시행하면서 다 나눴어요. 업무를 나누면서 교육위원회 안에 소속되어 있던 사회체육, 문화재 뭐 이런 것들은 서울시로 다 가지고 왔는데 도서관은 교육청으로 가져간 거예요. 도서관은? 네, 그러면서 서울시의 행정체계, 도서관 행정체계가 이원화가 되는 문제가 그때 이제 그 잉태가 됐던 거죠. 왜냐면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이니까 도서관은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됐었고 그 교육청의 도서관 그 역사를 쭉 보면 그 당시엔 한 구에 한 도서관 뭐 이런 정책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정책에 의해서 뭐
땅을 서울시 땅을 사서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국가의 뭐 문화재청 땅에다가 짓기도 하고, 뭐 구의 땅에다가 짓기도 하고, 이 구분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 그 22개 그 도서관의 그 땅과 부지와 건물 소유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너무 좀 의아한, 그러니까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약간 이게 복잡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서관 하면은 일단은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떠오르고 있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행정에서는 예를 들면 서울시가 이제 그러니까 도서관 정책을 모두 통합해서 행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그쵸? 교육청에서도 이제 도서관 행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서울시 안에도 도서관 행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은 교육부 소속이고, 그렇죠. 우리는 문화부, 그렇죠. 문화부고, 그러니까 이제 교육부하고 문화부가 이제 각각 교육청 쪽으로, 그리고 서울시 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 체계가 분리가 됐다고 해서, 아니면 양분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교육청에 있어서 그냥 말았는데, 문화부가 생겼잖아요. 문화부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사무가 되면서 거기서 도서관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이원화 현상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부가 처음 생겼을 때 그 전에 문교부 뭐 이런 데서 교육부 이런 데서 도서관을 담당하던 거를 문화부로 다 이관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때 정리를 못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서울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부 아래 그 교육청 산하에 도서관들이 있는 거죠. 아까 22개. 2개 정도. 그러니까 서울시의 도서관이 한 140 몇 개 정도가 있지 않나요? 지금 거의 180개 넘을 거예요. 그래요? 구립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요. 있어서. 그러면 이 정도 도서관에서 22개 정도가 지금 교육청 소속의 도서관이라고. 교육청까지 하면 한 200개 정도. 그러니까 행정체가 다르니까 이거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도서관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원화가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예산을 집행할 때도 우리가 이제 도서관 운영 지원을 하잖아요. 그럴 때 구립도서관에 줄 때는 구청에다가 주는데 지자체 그 자본 보조, 그다음에 뭐 경상 보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항목이 되는데, 교육청에 줄 때는 교육기관 민간 보조 뭐 이렇게 줘요. 이 예산 집행하는 구조가 다르고요. 그러네요. 그렇게 줘도 뭐 상관없는데, 우리가 교육청하고 강역이잖아요. 같은 서울시와 교육청은 같은 강역 자원이어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대표 도서관이지만 교육청 도서관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되죠. 그렇죠. 이게 소관 부처가 다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게 문체부 이 사람들은 교육부 소속인데 문체부의 도서관 운영 평가에 참여를 해서 이거 좀 너무 이상한 구조네요, 진짜. 근데 그것이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상하지만 뭐 사는데 진짜 없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이제 필요할 때 도서관 서비스를 잘 받으면 되니까 뭐 행정 체계가 뭐 복잡하든 말든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행정 체계가 이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만큼 이제 어떤 예산의 집행이라든지 어떤 인력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도서관 서비스를 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거는 뭐 저는 제가 서울도서관에서 일을 하면서 이게 대표도서관의 어떤 리더십이 사실 발휘하기가 기초도 마찬가지예요. 기초도서관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지방자치법
도서관법의 시행령에 있었던 그 서울 그 광역의 어떤 그 권한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로 힘든데, 교육청 도서관을 바라볼 때 행정적인 처리나 뭐 이런 그 협력이나 이런 거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보다 더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건 뭐냐면은 도서관의 정체성 문제예요. 도서관의 정체성 문제. 네네. 왜냐면은 도서관이 교육기관이냐 문화기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쵸,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은 일제시대 때 도서관을 일본 사람들이 짓고 서비스를 한 거는 동화 정책을 편 거거든요. 그쵸. 한국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그쵸, 위해서 한 거였대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활용해서 부드럽게 문화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일본 사람을 계몽 대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한테 교육시켜서 사회에 활동할 수 있는 인격체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평생학습이나 이런 차원에서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거는 국가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란 말을 쓰지 않고 지금은 학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자기 주체적인, 자기 주도적인 학습. 근데 이제 문화는 우리가 도서관법에 1조를 보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 사회에 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문화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교육보다 상위 개념이고, 문화는 자발적이고 자기 스스로의 주체성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서관을 문화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교육에 있으면은 교육을 하는데 어떤 계몽으로 접근해서 저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이 시기에 저런 개념이 맞는가, 그런 문제 의식이 저한테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도서관에 대한 접근은 거의 대부분 문화인데 일본하고 미국만 교육부 소관이에요. 그 이유는 일본은 일본대로 사회 계몽 도구로 도서관을 쓴 거고, 미국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가서 한 국가를 만들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단일화된 의식이 필요했던 국가잖아요. 자기네들이 역사를 자꾸 만들어내고 뭔가 그 영국과 다른 차원의 그런 국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그래서 공교육과 평생학습의 공공도서관의 중요성이 일찍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행정책이 이원화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의 정체성을 도서관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저는 안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교육기관이냐 문화 기관이냐, 그죠? 문화적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교육적 관점으로 바라볼 거냐,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교육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만 하면 저는 도서관의 가능성을 많이 이렇게 확보하지 못하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도서관의 역할을 이렇게 축소시키는 것 같은.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이제 교육부도 이제 도서관의 역할이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 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학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 소관으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공공도서관, 예를 들면은 이제 서울시의 뭐 남산도서관, 뭐 종로도서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공도서관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런 도서관들이 교육청 소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행정 체계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면, 이분화가 나뉘어져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문화 정책이라든지 이제 문화 예산 크게 틀을 짤 때
이거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네. 도서관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계속 있지 않았나요, 교수님? 있었죠. 연구도 많이 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네네. 이제 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은 네. 사실 교육청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그 열의도 있고 네네.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아주 프라이드도 있으시고 네네. 제가 이제 교육청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 보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정도 있고 예. 근데 교육청이라고 하는 데는 학교 교육이 우선인 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공도서관을 교육청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거기서 일하는 근거는 네. 평생교육법이에요. 근데 사실은 평생교육법에 조항의 도서관은 없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조례를 보면 평생교육에 관련된 거는 시장의 책무예요. 이게 여러 가지로 사실은 어긋나 있는 그런 체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14년에 제가 그 제4기 대통령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할 때 그때 소위 분과 있잖아요. 분과위원회가 있죠. 예. 거기서 그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거를 했다가 엄청 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아,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만 돼도 저도 이제 나이도 들고 또 이제 상대방에 대한 존중감도 있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얼마나 부담스럽게 느낄까 이런 게 이제 좀 읽히는데 그때만 해도 젊은 혈기 일어나가 오직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략도 없이 좀 무모하게 접근했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를 했죠. 문체부도 제가 뭐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적극적으로 왜냐면 문체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나중에 든 게 교육청도 알고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그때는 저도 그렇고 아무튼 좀 직선만 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은 못했는데 그때 못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죠. 이게 언제 다시 행정체계 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앞으로 이거는 영영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고 그 이후로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6기 그 위원회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런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2차 도서관 발전 계획이 한 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원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국가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사라졌죠. 근데 이제 도서관 행정 체계를 이제 개선하는 것은 앞으로 좀 먼 미래를 봤을 때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동안 모든 도서관 정책을 해왔다면 지금 이제 지방 자치단체로 계속 도서관 정책이 좀 분권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 도서관 행정체계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러면 이제 서울시처럼 계속 이런 이중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가 단순히 문체부만의 그 기관이 아니라 거기는 뭐 교육부 장관님도 단연직으로 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서관 행정체계에 대한 개선에 대한 방안들을 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과연 그러면 시민들을 위한 그런 도서관 행정체계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해가지고 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게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지자체로 넘어오는 거를 싫어하시고 왜 싫어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것 때문에 그런 신분도 건가요? 바뀌기도 하고 그 입장에서 이제 저도 이제 고민을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은 2014년하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다른데
제가 딴 데는 잘 모르겠고 서울시의 경우만 생각을 해보면 네. 서울시는 마포중앙도서관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 네. 지금 위탁도서관이고 예, 예. 위탁의 주체나 이런 것이 너무 다양하고 네, 네. 그다음에 어떤 사서의 그런 그 위상이나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아무래도 위탁 주체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많고 그렇죠. 이런 지자체 서비스나 이런 거는 예. 뭐 시민들이 체감하지는 못하시겠지만 네, 네.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그 도서관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역사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공무원 조직에서 탄탄하게 일을 하고 성장했던 분들이 네. 이렇게 불안하고 불안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위탁 주체는 계속 바뀌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구청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또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예. 교육감은 그래도 광역 차원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제가 예전에는 사실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네. 그분들이 신분의 불안뿐만 아니고 서비스의 불안까지 느끼겠구나. 지금까지 잘 해오던 것들이 이렇게 통합되면서 흔들리는 그런 위기를 정말 생각하셨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좀 대안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행정체계를 꼭 일원화를 할 것이 아니고 서비스의 협력. 서비스의 협력. 왜냐면은 지금 교육청 도서관이 정독 도서관을 운영하고 뭐 어쩌고 그다음에 뭐 자치구의 어떤 도서관이 뭐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도서관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서울시 교육청 종로도서관 뭐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거는 굉장히 인정을 해주면서도 우리끼리 안에서는 서비스 관점에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는 그런 구조를 거버넌스를 잘 만들어서 그리고 선의의 경쟁. 그래서 자치구 도서관들은 사실 역사가 일천하니까 젊어서 열기도 있지만 또 실수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또 그 노련함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상호대차 같은 거 서로 안 되는 거 할 수 있는 방안 만들어서 적어도 한 광역 차원에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상호대차도 그렇고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걸림돌이 행정체계 이원화로 인해서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저는 행정체계 일원화가 원론적인 거라면 이제 대안으로 그냥 기본적인 정체성은 확보하면서 서비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된 도서관 서비스 그다음에 도서관 그 조직 이렇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서비스 협력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교수님? 노력은 하지만 잘 안 되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나 이런 거가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도서관이 처음 개관했을 때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이 사업 같은 거 할 때 지자체로 넘겨주는데 교육청은 못 줘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자체 한 도서관이나 아니면 지자체 본청에 주고 거기서 교육청하고 뭐 일을 하면서 뭐 행정 처리는 지자체에서 다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이거 뭐 책 정해지면은 그냥 각자 사업을 하는 시기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어떤 협력이나 이런 거가 머리 맞대고 논의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도서관 행정 체계를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통합하는 것이 어렵다면은 그런 대안으로 이제 서비스 협력 체계 예를 들면 거버넌스라든지
뭐 상호대차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민 입장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서비스 협력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그러면 지금 이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요. 없어요. 없고 네. 제가 그래서 그때 공약 만들 때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공약의 핵심이. 네. 지난번 대선 때. 네네네. 네. 왜냐면은 우리가 공급자 중심에서 사고하면은 나의 울타리를 자꾸 치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용자가 없으면 사실 존립할 수 없는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용자가 불편하다고 자꾸 호소하는데 네네. 그걸 외면하면은 우리가 지속 가능할 수 있을 것인가. 더더군다나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위기에서 도서관 문을 닫고.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서비스를 계속 발굴하면서 뭐 워킹스루니 뭐 전자책이니 스마트 도서관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하지만 이런 것들은 개별 도서관들의 노력에 의해서 아니면 개별 자치단체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만들었지 우리가 이런 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해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서관의 어떤 위상, 가능성 이런 거를 시민들에게 어필하고 함께 시민들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논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머릿속에만 있고 많이 아쉬운 지점이네요 사실은. 왜냐면은 제가 서울도서관장 5년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기초를 거치고 서울도서관장 5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현실을 이제 직면을 하고 그런데 도서관 문을 닫아 걸고 그 앞에 있는 시민들을 바라볼 때 저분들은 도서관을 문 닫힌 도서관을 어떻게 인식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도서관이라고 지자체 도서관하고 협력하지 않고 회원층을 각각 만들어야 되고 상호대차 같은 구 안에서도 상호대차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용의 불편은 고스란히 이용자한테 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개별 도서관의 열심인 모습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별별 고민들이 다 생겼거든요. 그러셨겠어요. 사실 이런 어떤 행정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행정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이제 그 지난 2006년도에 그 도서관법을 개정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도서관법 개정하면서 도서관 정보정책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만든 그 기관에서 이렇게 조율을 좀 해주고 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그래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그냥 중간에서 그냥 흐지부지 되고 중단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도서관 얘기 많이 하시지만 슈퍼라이브러리라고 하는 책 보면 그 네덜란드의 여러 그 도서관들이 협력해서 합의를 하잖아요. 기초의 도서관들이 서비스를 할 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우리가 네덜란드 국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서비스하자 이렇게 한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교육청이든 뭐 지자체든 이런 거가 우리 너무 잘해 열심히 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를 이제 거쳐서 우리 함께 잘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협력의 구조로 가게 되면 도서관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했던 시민들도 도서관들이 서로 간에 어떤 그 자기 이익을 버리고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구나 라고 하는 진정성이 느껴지면 오히려 시민들이 도서관 편이 되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인력의 문제라든가 또 예산의 문제라든가 이런 직면되고 있는
난제들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네, 맞아요. 그게 또 우리가 바라는 바이고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도서관이 바로 내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도서관을 응원하고 도서관을 지지를 해야 일단 내 삶이 편해지니까 내가 도움을 많이 받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도서관 스스로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독서 인구율이 준다 그러고 도서관 이용자들도 자꾸 준다고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를 정말 냉철하게 보고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양보할 게 있으면 해서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지 다시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카페를 가더라도 그렇고 뭐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여기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쵸,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가는 건데 도서관에 왔는데 너무 뭐 딱딱한 분위기에 서비스가 뭐 회원증을 각각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러면 사실 그다음에 상호 대처도 안 된다고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다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민간에서의 그런 마케팅, 그다음에 사람들의 삶이 요즘 달라지고 있잖아요. 취향 저격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다음에 그 정보를 획득하는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런 가운데서 도서관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고 성장하는 유기체가 될 것인가. 유기체는 성장도 할 수 있지만 치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또 소멸해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행정체계를 일원하냐 이원하냐 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좀 더 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근본적인 문제는 도서관의 정체성에 사람들이 왜냐면은 그 자치구에서도 도서관 담당하는 부서가요 교육지원관이 뭐 이런 평생학습관이 이런 데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죠, 맞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시민협치과 뭐 이런 데도 있어요. 민간협치과인가 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도서관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아직 정립이 우리 사회에서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행정 그 체계 문제도 좀 접근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 도서관 사업소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부서 단위라고 해야 되나요? 부서 명칭? 저는 이 도서관 사업소 이 명칭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각 지자체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기구 관련된 규정이나 법률 이런 거 보면은 사업소도 있고 책임운영기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술관, 뭐 과학관, 박물관 이런 데는 이제 책임운영기관인 데도 있고 사업소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대표 도서관이 다 4급 사업소인데 4급 가지고는 사실 일을 할 수가 없고 리더십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낱낱이 또 이제 살펴봤더니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게 있으면 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이 여지가 있어요. 근데 또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문화는 없어요. 교육기관은 있고. 여러 가지 걸려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도서관 직속기관으로 들어가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도서관 사업소라는 명칭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시대에 안 맞는 명칭이다. 이게 일제 시대 때부터 계속 내려온 명칭인 것 같거든요. 사무관, 서기관 이런 그쵸, 공무원들 관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일제 시대 영향이잖아요. 행정이 변화가 아무래도 늦죠. 그래서 도서관 사업소? 그래서 도서관 사업소라는 명칭 자체를 좀 도서관에서 도서관 내부에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좀 논의가 있지 않았나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도서관들이 네, 사실은 조직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조직에 대한 고민은 네.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저는 도서관의 위상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 사업소는 특히 사업소, 사급 이하 사업소는 행정 본청의 손과 발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법의 대표 도서관이 도서관 시책을 담당하게 돼 있지만 일반 행정직들이 봤을 때는 아니 사업소에서 무슨 정책이야. 그리고 거기는 예산 편성권도 없고 우리 조례를 바꾸는 것도 우리가 직접 못 바꿔요. 본청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이 정말 없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것저것 고민을 하면서 법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5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참. 오늘 이렇게 그 도서관 행정 체계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이정수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우리 이정수 교수님은 이제 서대문 구립 이진아 도서관 관장님도 10년 넘게 하셨고, 그리고 광역, 그러니까 서울시 대표 도서관에서도 이제 5년간 관장님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와 광역을 전부 도서관을 그 현장에서 계셨던 분이시라서 이런 도서관 행정체계에 대해서도 정말 이 뼈저리게 그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고, 또 연구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우리 교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배터리가 별로 없고 현장에 열정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학계에 또 이제 젊은 교수님들께서 왜냐면 사실 대학에 문헌정보학과가 굉장히 많고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이나 조직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시죠. 왜 현장을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현장 모른다고 말씀드리면 교수님들이 화내시는 거. 교수님들 화내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 바깥에서 봤을 때의 모습하고 실제로 그 내부에서 있으면 달라요. 정말 180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뭐 법이나 행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뭐 교수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겪어보지 않으시니까 알고는 계시지만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시지는 못하죠. 그쵸. 문제라고는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이정수 전 서울도서관 관장님과 함께 도서관 행정체계 가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 말씀 뭐 더 해주실 말씀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수님? 도서관계에 난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행정체계의 문제도 좀 저는 도서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일단은 사석에서라도 좀 자주 만나서 각자의 얘기들을 풀어내면서 교류를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고 또 시범적으로라도 좀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축제하고 행사 같은 거 말고요. 그쵸. 제도적인 것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서 고민들을 같이 하고 공감대를 만들어서 먼 길이지만 단초를 하나 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아니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금을 내서 이제 운영하는 곳이고 이제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도서관은. 이제 그런데 이렇게 행정체계가 이제 나뉘어져 있고 이런
행정체계에 따라서 이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도서관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행정체계와 관련해가지고 시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그럼 국민들이 그럼 이렇게 좀 개선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어떻게 국민들하고 같이 좀 대안을 좀 마련하고 의견 개진을 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네네. 그렇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아마 도서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래서 내가 도서관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원인은 이제 제대로 아시지 못했겠지만 오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이정수 동국대 초빙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이 벌써 도서관 톡톡 7번째 시간이네요. 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로 이정수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책과 문화로 세상을 보는 방송 정윤의 책문화TV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네, 도서관 톡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정윤이의 책문화TV 보실 수 있도록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네,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에게 많이 소개를 해주셔서 빨리 구독자가 10,000명, 1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